더 자고 싶었다. 오랫동안 자고 일어난 뒤에도 그랬고 잠깐 동안 자고 일어났을 때에도 그랬다. 더 자고 싶은 마음에 억지로 자고 난 후에도 더 자고 싶었다. 더는 잘 수 없을 정도로 잠을 잔 뒤에 일어나 이를 닦으면서도 더 자고 싶었다. 변기에 앉아서는 그대로 잠들고 싶었고 가끔은 정말 변기에 앉아 그대로 잠들기도 했으나 완전한 수면이 될 수는 없었다. 궁핍함일 뿐이었다. 김엄지의 소설 주말, 출근, 산책, 어두움과 비에서 한 대목을 읽어드렸습니다. 저는 문장의 소리 DJ 김진여입니다. 한 사람이 말을 걸어오네. 저기 내 얘기 좀 들어볼래요. 그 순간 바람이 한 줄기 불어와 책장을 넘기고 가네. 이것이 당신의 말들인가요? 참 아름다운 문장이군요. 다시 바람이 한 줄 불어오면 우리는 친구가 되네. 당신과 나는 친구가 되네. 문장의 소리. 오늘 작가의 방에는 지난 봄 첫 시집 가능세계를 출간한 백은선 시인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네. 꽃보다 더 시집 때문에 더 화사하게 빛났을 것 같아요. 올 봄이. 어떻게 시집 내시고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평소랑 비슷하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네. 네, 이 아리따운 목소리 백은선 시인의 간단한 양력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은선 시인은 서울에서 태어나서 2012년 문학과 사회 신인문학상을 수상하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했고요. 얼마 전에 시집을 내셨어요. 3월에 책이 나왔으니까 지금 벌써 6월이네요. 그죠? 네. 3개월 동안 뭐 평소처럼 지냈다고 하셨는데 그 평소가 궁금하네요. 그냥 글 쓰고, 네. 글 쓰는 일이 평상시에 하시는 일이라니 저와는 사뭇 다른 평상시를. 신인상을 받고 나서 4년 뒤에 지금 첫 시집이 나왔어요. 그죠? 네. 늦지도 빠르지도 않고 딱 적당한 시간이 소요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등단 당시에는 20대셨고 26세 등단하셨으니까 지금 그러면 30대가 되어서 첫 시집을 만나게 되는 것일 텐데 기분이 어떠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20대에 등단해서 30대가 되어서 첫 시집을 묶었을 때 어떤 감회가 오셨는지. 저는 제가 시집을 냈다는 게 아직도 실감이 잘 안 나요. 와, 네. 그러세요. 그러면 네. 시인이 되었다라는 이 소식을 들으셨을 땐 또 어떤 느낌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때도 지금보다는 약간 더 실감이 났던 것 같은데 저는 이상하게 삶에서 아주 중요한 순간에 이상하게도 한 발짝 떨어져서 그걸 약간 구경꾼처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일이라는 느낌으로 막 기쁨에 취해 있기보다는 그냥 주변을 이렇게 살피게 되고 그냥 그런 일이 일어났구나. 근데 나 좀 기뻐야 되는 거 아니야? 이상한데? 이런 식으로 오히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시집을 내고도 그런 지금 말씀하신 느낌을 네, 경험하셨다는 거죠? 그죠? 네, 맞아요. 네. 네. 근데 저도 어떤 부분에선 되게 공감이 가는 지점인 것 같아요. 기쁨을 화르르 기뻐하지 못하고 네. 뭔가 내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너무 많이 기뻐해도 되는가 하는 물음과 함께 조금 더 이 상황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서는 것. 네. 그런 태도가 어떻게 보면 그 시에도 반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시집 전체의 분위기를 결정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첫 번째 시집 가능세계라는 제목을 보면 네. 철학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그 얘기는 사실은 여기서 처음 듣는 그래요? 사람들이 의외로 잘
모르고 제가 이 말을 생각해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예. 그 가능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일단 가능세계를 듣게 되면 짝패처럼 불가능세계가 그 말 뒤에 달라붙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서 아, 네. 책을 보자마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불가능세계, 가능세계 이렇게 짝패처럼 느껴졌는데 가능세계라는 제목을 선택하신 이유를 독자들에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이론적인 의미를 완전히 갖고 오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 말이 주는 뉘앙스가 좋았고, 제가 어떤 사건이나 현상 같은 게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게 이렇게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런 어떤 변수나 가능태 같은 것들을 끝없이 상상하고 계속 반추해보는 버릇이 있어요. 근데 그런 제 생각이 시에 많이 반영이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장을 갖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저의 어떤 시 세계를 포괄하는 데 좋은 단어라고 생각이 들어서 가능세계를 제목으로 가져오게 된 것 같아요. 네. 그 등단하시고 작품을 꽤 많이 발표하시고 쓰셨죠? 네. 아, 네. 그러면 이 시집에 수록되지 않은 작품들도 꽤 여러 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꽤 여러 편이 있어요. 그럼 지금 네. 말씀하신 가능세계에 대한 그것에 대한 어떤 의미를 중심적으로 버려지고 선택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시집을 묵고 나서 시집이 출간되기까지 한 1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쓰여진 시들 중에 들어가지 않은 것도 꽤 있고 그 등단해서 지금까지 시집을 내기까지 발표했던 것들 중에서 좀 그러니까 가능세계랑 어울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다른 시들하고 비슷하거나 제가 볼 때 이게 재미가 없다고 생각되는 시들을 네, 주로 버리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네. 아니, 제가 되게 작품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 잡지랑 이 여러 잡지가 또 많으니까 근데 백은선 시인의 이름을 늘 봤던 것 같아. 아주 자주 봤던 것 같아서 와 작품을 선택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서 이런 질문을 드려봤고요. 네. 독자들이나 동료들의 반응도 듣고 있으시죠? 네. 어떤 반응이 있으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그러니까 어떤 소감을 이야기해준 사람이 많지는 않았는데 네. 저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그 최근에 안미옥 시인하고 네. 첫 시집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같이 이제 시를 쓰는 동료였지만 제 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읽었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사실 별로 하지 않았어요, 평소에는. 그 쑥스러워서 잘 안 하게 되죠, 그죠? 근데 이렇게 내 시를 읽어주고 있었고 이렇게 생각했구나 이런 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네, 기쁘고 뭔가 따뜻하면서 되게 울컥했어요. 네. 그 반대로 그러면 안미옥 시인의 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을 텐데 안미옥 시인도 그렇게 느꼈을까요? 제 인터뷰였었어가지고. 안미옥 시인, 그렇구나. 저도 나중에 꼭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안미옥 시인이 기다리겠어요. 다음에 안미옥 시인이 주인공인 인터뷰를 할 때는 아마 백은선 시인이 애정어린 시선으로 시를 읽어주실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세계에서 그 병원 손님 의자 테이블이라는 시의 분위기들이 풍겨지는 시들이 저한테 너무 좋게 읽히더라고요. 네. 백은선 시인은 스스로 생각할 때 이 시집에 수록된 시들 중에서 기분 좋은 시라고나 할까? 뭐 좋아하는 시, 내가 좋아하는 시라는 게 있으면 어떤 작품이 있을까요? 한 편이요? 아니에요. 다 말씀해 주셔도 돼요. 저는 저고를 좋아하고요. 네. 물론 가능세계도 좋아하고 종이배 호수랑 도움의 돌도
것도 좋아하고 이게 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정도? 그 이유를 좀 왜냐하면 이따가 시 한 편 또 읽어주시긴 할 거지만 네, 그냥 시인이 사실 시집에 수록된 시들 중에서 그냥 더 애정이 가는 시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네, 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쓸 때요. 나 진짜 미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반 미쳐서 쓰신 거예요? 약간 그런 헷간한 그런 걸 쓰고 싶었어요. 네네. 근데 어떤 제가 원했던 지점에 약간은 닿는 느낌이 쓰면서 들어서 그게 너무 좀 통쾌한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면 너무 행복하겠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한테 너무 소중한 시고 가능 세계는 그러니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제가 등단하고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썼던 것 같거든요. 한 반년 정도 지났을 때 썼나? 근데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전부 다 해볼 거야 이런 약간 투지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게 막 행간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봤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면서도 뭔가 내가 나아갈 수 없는 어떤 자장으로부터 한 발 더 나아갔다는 생각이 들어서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보면 그 조금 전에 저고와 관련된 작품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 어떻게 보면 평상시에 있는 백은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나에게 들어와서 써주는 듯한 백은선이 아닌 또 다른 어떤 백은선이겠죠. 그 백은선을 만났던 경험의 어떤 즐거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조현정 평론가께서도 해설에서 백은선 시인의 시의 즉흥성, 휘발성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일정 정도 공감하셨던 건지 궁금하네요. 제 생각에는 제 시가 즉흥적으로 쓰여진다는 의미에서 즉흥성을 이야기하셨다기보다는 시에서 뭐 함부르크가 나오고 그다음 함부로가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기표를 연상하는 즉흥성을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읽는 다른 독자들이나 다른 분들이 얘는 그냥 시를 그냥 써볼까 이러면서 이렇게 즉흥적으로 막 쓴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고 약간 걱정이 들기도 했어요, 사실. 근데 너무 조현정 평론가께서 그런 부분을 잘 짚어주셨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무의식적으로 출연하기도 하지만 사실 말을 가지고 우리가 질서화하는 거잖아요. 시라는 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함부르크에서 함부로 이렇게 이 말이 연쇄되는 과정 자체가 말씀하신 것 그다음에 조현정 평론가가 말씀하신 부분에서의 즉흥성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작업 스타일도 사실 좀 궁금하네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계산이랄까 말에 대한 흐름, 시에 대한 흐름이랄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튀어나오는 것인지 이런 작업 스타일 왜냐하면 시도 또 길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한 번에 한 호흡에 쓰는 건지 아니면 중간중간에 다시 뭔가 삽입되거나 뭐 삭제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작품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어느 한쪽이라기보다는 초고를 쓸 때는 무의식적으로 쓰여지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긴 시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에 쓰는 게 아니고 한 번에 쓸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조금씩 한 달, 두 달에 걸쳐서 아주 길게 써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삭제하고 순서를 바꾸고 뭐 단어를 바꾸고 그리고 뭐 제 사고가 너무 정연해 보이거나 흐름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느껴지면 그 부분을 의도적으로 흐트리거나 구멍을 내거나 그런 식으로 해서 읽는 사람이 이것을 한 결로 읽을 수 없게끔 굉장히 계산이 많이 돼.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계산을 해서 그거를 퇴고하는 것 같아요. 퇴고 작업에 굉장한 공을 들이시겠어요.
네. 이게 네. 퇴고를 안 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아, 근데 퇴고를 주로 더 신경을 써서 하시는 편이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저는 이제 시가 쓰다 보면은 무언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내가 튀어나오기도 하지만 또 다른 내가 오기까지 기다리다가 뭐 예를 들면 뭐 영감이 오기를 기다리면 영감이 안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네, 그렇죠. 그냥 매일매일 쓰려고 애를 쓰는 편이고요. 지금도 매일매일 조금씩 쓰고 있으세요?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규칙적으로 어쨌든 쓰고 있으세요? 네, 요일을 정해놓고 쓰려고 하고요. 퇴고도 많이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근데 사실은 등단하기 전에는 한 편을 쓰면 몇 개월씩 계속 고치고 뭐 조사도 뺐다가 고쳤다가 뭐 어미도 바꿨다가 이런 식으로 많이 좀 세공을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점점 어떤 금기? 제 스스로 가졌던 금기에서 많이 노연하는 중인 것 같고 그게 또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조금씩 더 자유롭게 쓰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 앞으로 어떤 시가 써질지에 대한 예고편도 미리. 이전에는 그러면 더 자주 책상 앞에서 시에 대해서 고민했었는데 지금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놓고 거의 한다. 그럼 다른 바쁜 일이 있으신 건가요? 시에 대해서 쏟는 시간이 조금 줄어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평소에는 육아를 하고 있어서 전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주. 네, 시를 가까이 하기가 힘들고요. 뭔가 앞에 말들이 다 흐려지는. 네. 그렇죠. 저 너무 100% 공감하고 있는데. 네. 그 과정에서도 어쨌든 주기적으로 1, 2회 이상 주에 시를 마주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같이 육아를 함께 동참하시는 남편분께서도 그 시간을 충분히 배려해 주고 있으신가 봐요. 네. 그럼 등단 후에는 그냥 계속 전업 시인이셨는지가 궁금하네요. 아니요. 등단 후에. 계속 일을 했고요.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등단을 했고 그 등단 후에는 운 좋게 이제 문지문화원 사이에서 일을 하게 돼서 거기에서도 일을 했었고 네, 그러다가 그럼 지금은 일을 안 하시고 그냥 오로지 지금은 따로 이제 뭐 직장 생활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네. 조금 일을 하시다가 안 하고 집에만 있는 동안의 답답함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 답답하고요. 오늘 너무 상쾌하죠. 예전에는 이제 막 회식도 하고 네, 아무래도 거기 제가 일했던 데 성격상 선생님들이나 문인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시고 맞아요. 네. 네, 그 뭐 수업 끝나고 한잔하러 가는데 같이 갈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참여할 때도 많았고 좀 많이 놀러 다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와, 말씀 중에 그리움이 그 시간들에 대한 그리움이 엄청나게 느껴지는데 뭐 있겠죠. 곧 또다시 그런 시간들이 오겠지요. 그죠? 네, 근데 그만큼 지금도 많이 기쁨이 있어서 되게 작은 목소리로 말씀하신다.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네. 그 가능세계에 수록된 이 시 한 편을 시인의 목소리로 들어본 후에 이야기 계속 나눠볼까 합니다. 어떤 시를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여름시를 골라왔는데요. 네.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름시. 두 손은 물속에 있다.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할까? 새를 모르는 아이들이 새 하고 말할 때 두 손은 물속에 있어서 먼 나라로 엽서를 썼다. 몇 시간이나 걸었어. 검은 얼굴들이 빈터를 가득 메울 때까지 가만히 서서 목소리들이 하나의 단어를 끝없이 꺼내 공중에 풀어놓는 것을 지켜봤어. 이상한 밤이 밤을 가지고 손장난을 치고 빼곡한 얼굴이 전부 사라질 때까지
모르는 마음을 내내 가졌어. 해안가에서 그가 두 손을 펼쳐봐 손바닥을 위로하고 그래, 너는 불과 함께할 수 없구나 할 때 눈이 큰 아이들은 원을 그리며 서로를 때리는 춤을 췄다. 점점 더 세게 서로를 때리며. 이 영화를 10번 봤어. 대사를 다 외웠어. 소포에 든 것은 새끼손가락이지. 그는 분홍 리본 상자를 가리키며 웃는다. 번개가 치고 천둥이 쳤다. 아무도 집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우리들은 내내 누워 있었고 가끔씩만 서로를 바라봤다. 그거 알아? 광장에 있는 나무는 우리 엄마, 우리 할머니, 우리 할머니의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의 할머니.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 우기 때 죽은 사람들은 거기에 묻혔어. 그 사람들의 이름을 이어 나무를 불렀어. 이름이 점점 길어졌어. 이제 정확한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지. 물속에 잠긴 커다란 나무, 거짓과 거짓, 진실과 진실을 이어붙인 커다란 목관,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것. 야윈 개들이 눈을 빛내며 컹컹 짖을 때 온 종일 벽을 긋고 낮게 엎드려 앞발을 꼬리를 숨길 때 예감은 창백하고 밤은 길어서 나는 창을 열고 바다 끝에 섬을 봤다. 섬은 커다란 짐승의 귀끝 같아 물이 다 사라지면 감긴 눈을 뜰 것 같았다. 저긴 아무도 안 가. 천둥신의 어머니가 그곳에 있어. 그분은 인간과 짐승의 피와 살을 빚어 빛을 만들어 바다와 기원의 상징이야. 이제 달이 돌아 눕는 시간. 두 손을 부러뜨리고 싶다. 아프다 아프다 하며 가장 앞에 있는 신과 가장 투명한 신이 서로를 붙들고 놓지 않는다. 나는 이곳의 사람들에게 영화를 만든다고 거짓말했다. 그건 옛날에 사라진 왕국에 대한 이야기야. 왕국이 생겨날 때의 이야기야. 작은 마을에서 태어난 여자아이가 여왕이 되고 목이 잘려 죽기까지의 이야기야. 너를 꺼내고 싶다. 눈을 처음 본 아이들이 고개를 들어 아 하고 혀를 내밀 때, 언덕 너머까지 달려가 사라져 버릴 때, 두 손은 꽁꽁 얼어 있을 때, 나무 아래서 올려다본 벌집, 그것이 내 얼굴이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 미세한 떨림, 청취자들이 다 느끼셨을 것 같은데 한편을 읽는 동안 숨을 참고 있으셨던 것처럼 한숨을 크게 뱉으셨는데요. 여름 시를 골라오신, 아니 청취자분들께 읽어주신 이유를 여쭤봐야겠네요. 우선은 계절이 여름이라서 네. 여름 시를 읽으면 분위기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제가 골라올 때는 너무 긴 시를 하면 힘드니까 좀 짧은 시를 해야겠다 했는데 들어보시니 조금 긴가요? 너무 긴 것 같아요. 이 백은선 시인의 시집 가능세계에 수록된 시들 중에서 짧은 편에 속하는 시였죠. 여름시.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읽다 보니까 긴 거는 몇 페이지 정도 되죠? 최고로 긴 시는? 저도 페이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제 시집을 안 읽어봐가지고요. 네, 뭐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10페이지 넘는 것 같은데 네. 아마 10페이지, 15페이지 아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가 아닐. 네, 청취자 여러분. 근데 이 긴 시이지만 분명히 그 시 세계가 길어서 읽기 힘들다 이건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워낙 이 발랄한 이미지 혹은 뭐 생경한 이미지들이 중간중간 들어가고 이 말의 재미 같은 것들도 살려서 시인께서 그 페이지들을 채웠기 때문에 아마
읽으시면서 긴데 이런 기분은 잘 못 느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쨌든 이 여름 시를 중심으로 해서 가능 세계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시 쓰는 시간 외에 그러면 요즘에는 육아 말고 육아밖에 못하나? 어떤 걸로 조금 쉼표를 찍으시나요? 삶의 어떤 일로? 요즘은 넷플릭스에서 동영상을 보고 맥주도 한 캔 마시고 네. 그런 쉼표들이 많이 찍혀서 그 쉼표들을 토대로 좋은 작품들이 나왔으면 합니다. 시집 묻고 나면 다음 시집 얘기하기 너무 이르긴 하지만 고민이 많이 들 것 같아요. 어떤 생각들로 요즘 시를 쓰고 있으신가요? 정말 고민이 많고요. 처음에는 약간 어리둥절해가지고 오히려 고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첫 시집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어떤 고민이 많은데 어떡하지 하고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데 되게 모호하지만 좀 더 나아가고 싶고 아까 말한 저고 같은 것을 쓸 때처럼 좀 더 미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거의 그쪽 세계로 가고 싶으신 건 아닐까요? 아마 모든 첫 시집을 내보신 분들은 백은선 시인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문제들을 이미 겪으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그분들의 두 번째 시집, 두 번째 책들이 달라야만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떤 선생님께서 내가 왜 달라야만 하는가 달라야 한다라는 것도 일종의 강박일 수 있겠다. 맞아요. 예. 라는 얘기를 저도 듣고 저도 깨달음을 네. 얻은 적이 있어요. 그러네. 내가 굳이 달라져야 할 이유가 있는가. 김준현은 변하지 않는 사람, 백은선은 변하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는데.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깊다고 하시니까 그냥 마음 조금 가벼워지시라고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좀 더 여유 있게 생각하시면 작품 쓰시는데 수월하지 않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또 시간이 약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또 변화해가는 모습들이 발견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간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세요? 안 될 때는 그냥 우선은 그냥 내팽겨 두세요? 계속 쓰려고 해요. 뭐라도. 네. 와. 계속 뭔가 쓰다 보면 약간 실마리처럼 풀려질 때도 있고 네. 그래도 안 되면 유튜브를 들어가서 영상을 찾아봐요. 특이한 해법인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백은선 시인의 글이 안 써질 때 하는 방법 저도 한번 좀 참고해서 해봐야겠어요. 안 돼도 써본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문장의 소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인사말을 써왔는데요. 네.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네. 시를 읽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그렇고 친구들도 시를 읽는 게 대체 무슨 도움이 되냐. 그 시간에 다른 일을 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 문학을 접하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게 되면 자기의 마음을 어디에 놓을 수 있는지 자기가 원하는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같은 것을 알 수 있고 그럴 땐 삶의 의문에도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시를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중에 제 시도 읽어주시면 마지막은 시집 홍보로. 네, 좋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백은선 시인의 진심이 가득 담긴 끝인사였습니다. 앞으로 시 많이 읽어주세요. 특히 백은선 시인의 시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문득 단어 하나를 만났습니다. 단어는 무수한 이야기와 멜로디를 싣고 오네요. 오늘은 그 멜로디를 좀 찾아 들어야겠습니다. 어제의 단어, 오늘의 멜로디, 양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양입니다. 6월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직 한낮에는 되게 여름 같아서 이제 여름인가? 하지만 저는 아직 봄이라고 우기면서 살고 있습니다. 여름 말만 단어만 내뱉어도 벌써 더워지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아직은 봄, 6월. 6월 어떤 단어들을 마음에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마음에. 저는 요즘은 책 읽기, 책 못 읽고 있었거든요. 올해 좀 초에 책 도저히 눈에 안 들어와서 못 읽고 있었지만 다시 책 읽기 혹은 선물. 요새 주변에 이렇게 서로 선물 친구들끼리 나누는 아름다운 지금 광경 좀 연출되고 있어서요. 선물이라는 단어. 그 다음에 제주도. 제주도 갔다 왔는데 제주도 이거 마음에 남더라. 이 단어 이거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아. 제주도. 그리고 제발 작업 좀 하자. 이런 거 남고요. 그 중에 상추라는 단어, 먹는 상추 있잖아요. 우리 채소 중에 상추. 상추가 제 지금 마음에 어마어마하게 크게 함께 지금 살고 있는 단어예요. 왜 상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단어는 상추입니다. 왜 이 상추가 이렇게 지금 저와 함께 어마어마하게 크게 살고 있냐면 저 옥상에 작은 화단이 있거든요. 작은 화단인데 이사 온 지 한 2년 이제 되어 가니까 두 번의 봄을 이 집에서 맞은 셈입니다. 2번 동안 이제 작년은 첫 봄이죠. 그러니까 작년에 야심차게 제가 그 작은 화단에 꽃이랑 채소, 식물들을 반반씩 심었어요. 나도 이제 좀 농사 좀 지어보자 해가지고 꽃은 바라보면 예쁘고 이 녀석들 자라는 모습, 이 녀석들 살아가는 모습 보면 또 배우는 게 너무 많잖아요. 아름답기까지 한데 배움까지 주고 말이야. 이제 농작물은 좀 이제 나도 좀 따먹자. 사 먹지 말고 한번 먹어보자. 열심히 키워보자 해서 심었습니다. 상추, 고추, 방울토마토, 가지 이런 거 야심차게 심었는데요. 결론적으로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했습니다. 몇 주 지나고 나서 진짜 잘 자라는 거예요. 진짜 잘 자라서 한번 수확을 했어요. 수확을 했는데, 그거 이제 기쁨에 휩싸여서 막 먹었죠. 막 먹었는데, 다음번 이제 따서 또 먹을 차례가 됐는데,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것이지. 더 이상 자라지 않고, 이렇게 계속 딸 정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살짝씩 조금씩 그냥 계속 유지만 하다가, 결국 꽃을 피워버리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채소들 그 식물에 꽃이 피면 끝이거든요. 꽃이 피면 더 이상 잎은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상추꽃을 인생에 처음으로 보고 얼마나 슬펐던지 상추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 먹어보고 먹지 못한 거잖아요. 옆집 할머니가 오셨어요. 옆집과 옥상은 분리되어 있지만 가끔씩 서로의 옥상을 들여다봅니다. 옆집 할머니네는 옥상에 진짜 완전 무슨 팔아도 될 만큼 상추가 가득가득 잘 자라는 거예요. 쑥쑥. 그래서 옆집 할머니가 저 방문하셨을 때 할머니 저는 이번에 완전히 망했다고. 도대체 할머니 댁은 어떻게 그렇게 잘 자라냐고 했더니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뭘 한다고. 그래서 이게 거름을 잘해야지 이거 땅이 이거 지금 흙이 이게 이래가지고 애들이 잘하냐고. 그러면서 자신이 정말 아껴 쓰시는 당신의 그 거름을 저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여름은 이미 다가오고 끝나고 멀리 좀 떠날 일이 있어서 거름 그럼 내년에 주십시오. 내년에 잘 다시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했죠. 하고 이제 올해가 온 겁니다. 올해 와서요. 이제 다시 심어야겠다 해서 봄에 모종을 잔뜩 사왔습니다. 또 꽃 반, 그 다음에 채소 반으로 사서 심으려고 했는데 할머니께서 제가 며칠 집을 비운 사이에 저희 화단에다가 상추를 반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종 같은 거 아닌 씨를 아예 그냥 씨를 뿌려 놓으셨대요.
오, 그러셨나? 아이고, 일단은 감사한데, 와, 얘네가 어떻게 잘 자라려나, 어떻게 하려나 하고 보고 있었죠. 그래서 또 나머지 빈 반 공간에는 꽃을 이제 심어가지고, 얘네가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싹을 틔우더니, 정말 빽빽하게 자라기 시작한 겁니다. 자라기 시작해가지고요, 막, 뭐, 거의 한 반은 솎아낸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솎아내기도 되게 아까워가지고,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했는데 할머니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벅벅 그냥 다 뽑으셨는데도 그 나머지 아이들이 정말 내다 팔아야 될 만큼의 잎을 제공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매일 아침에 올라가서, 물 주고, 그 다음에 이 크게 또 손바닥만 정말 쑥쑥 잘 자라서요. 물 주고, 그 자란 아이들 수확하고, 뭐 햇빛 못 보게 너무 자라서 햇빛 못 보게 된 아이들 이렇게 정리해주고 이러면 한 30분 흘러가거든요. 그런 시간 약간 농부의 맛을 조금 보고 있죠. 그리고 이건 혼자 먹지 못할 만큼 많아서 계속 나눠줘야 되는데 이웃들한테는 이미 옆집 할머니가 자신의 상추를 다 나눠주시는 바람에 제가 진짜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지금 상추 먹고 있거든요. 풍년이롤세, 풍년. 그래서 제가 오늘 멜로디로요. 이거 뭐 없을까 하고 왠지 그 이 농사에 어울리는 음악 같이 듣고 싶어서요. 근데 그러면은 이거 약간 국악, 민요에서 찾아봐야 되겠다 하고서 노래를 찾았습니다. 풍년가 있잖아요. 풍년가 다들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웠잖아요. 풍년이 왔네. 이거요. 제가 오랜만에 다시 들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풍년가는 경기 민요입니다. 경기 민요고 뭐 아시다시피 풍년의 기쁨을 노래를 한 거죠. 지역에 따라 우리 민요가 경기 민요, 남도 민요, 서도 민요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 경기 민요의 특징은 가락이 좀 맑고 부드럽고 경쾌하고 이런 게 특징이라고 해요. 일단 풍년가를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들으시고 있는 버전은요, 그 송소희라는 어린 소녀 국악인이에요. 저 잘 몰랐었는데 이 영상을 보고서 너무 좋구나. 이거를 꼭 영상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애띤 소녀가 우리 그 가락을, 구성진 가락을 노래를 하는데 조금 중간에 울컥했습니다. 이 소녀 아마 농사 손으로 직접 지어본 적 없을 테고 우리는 그래도 쑥쑥 좀 캐러 다니고 하던 시절 겪고 살았는데 이 소녀는 아마 그런 시절 살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풍년이 온 아름다움 그리고 풍류를 즐기는 그 즐거움을 너무 잘 표현해주고 있어가지고요. 이 풍년이 왔네 이 가사가요. 진짜 좋더라고요. 뭐 처음 다 아시죠? 풍년이 왔네. 금수강산으로 풍년이 왔네. 지화자 좋다. 얼씨구나. 좀도 좋냐? 명월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자. 올해도 풍년, 내년에도 풍년, 연년이 풍년이로구나. 명년 하 4월에 관등놀이 가자. 그 다음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천하지대보는 농사밖에 또 있는가? 놀지 말고서 농사에 힘 씁시다. 이런 노래예요. 그쵸. 이 땅과 하늘, 이 대지, 우주, 자연 여기에 제일 가장 중요한 게 농사밖에 또 있는가? 라는 말 사실 우리 좀 새겨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 가사 쭉 보면요. 이 봄부터 지금 춘삼월에는 화전놀이, 하 4월에 관등놀이, 5월에는요. 온유월에는 탁종놀이. 탁종놀이가 뭔고 했더니 이 시원한 시냇가에 발 담그고 즐기는 거 탁종놀이. 그 다음에 가사 쭉 뒤에 보면 또 9, 10월에는 단풍놀이. 동지 섣달엔 설경놀이. 이렇게 해서 다시 삼천리 강산에 봄이 돌아오면 다시 화전놀이 이렇게 너무 좋더라고요.
인생을 꼭 농사해서 풍년 들어서 그거에만 목숨 걸고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또 계절별로 맞게 즐길 줄 아는 조상님들 아름다웠습니다. 지금 5, 6월이니까요. 탁종놀이 할 시간이에요. 탁종놀이 그 시냇가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친구들이랑 바람 맞는 시간.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랬습니다. 이렇게 풍년가 들어보셨고요. 제가 이렇게 민요를 찾다 보니까 또 민요 계속 좋은 민요 잊고 있던 혹은 우리가 모르는 민요 많을 것 같은 거예요. 농사와 관련된. 그래서 또 하나 찾았는데요. 상주 모심기 소리라는 민요 있었는데 네, 이거 한번 들려드릴게요. 박수관 명창께서 부르신 상주 모내기 소리입니다. 아니 이게 모내기 할 때 불러서 지금 될 가락입니까? 저는 이거 듣고서 가사도 가사지만 이 자락이 너무 구슬퍼가지고요. 이런 노래를 지금 부르면서 일을 하면은 일하다가 다들 눈물 콧물 쏙 빼서 일이 될까 하는 생각 들었습니다. 진짜 슬픈 것 같아. 이거 쭉 들어보시면요. 가사가 그러니까 뭐 힘든 밭 메고 모내기 할 때 힘드니까요. 힘든 노동하면서 삶의 애환을 이렇게 한을 풀어낸다. 그런 의미 있지만 예, 그런 의미 있으니까 이렇게 슬픈데 가사 중에서도 이렇게 쭉 몇 절이 있어요. 계속 반복되겠죠? 계속 반복하면서 뭐를 이렇게 모내기를 하시겠죠? 그 가사 중에 이런 가사 있더라고요. 이 고생 저 고생 가진 고생 모질게도 사는 목숨 한도 많은 이내 팔자 어느 때나 면해 볼고 고초 당초 맵다 해도 시집살이만 못하더라. 나도야 죽어 후생 가면 시집살이는 안 할라네. 뭐 이런 슬픈 가사를 저렇게 슬픈 구슬픈 자락 위에 올려두고 모내기를 하셨었습니다. 아이고 참 모내기. 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농활 갔던 생각나네요. 농활 가가지고 거머리라는 것에 처음 이제 피 뜯겨가면서 뭣도 모르면서 그냥 시키는 대로 했던 그 농사. 힘들죠. 요새는 많이 바뀌었겠지. 벌써 한 20년이 흘렀으니까 기계가 다 하고 있으려나 어쩌려나 모르겠네요. 상추, 지금 제가 수확하고 있는 나의 상추 이야기하면서 읽어드리고 싶은 문장 발견했습니다. 제목도요, 안도현의 발견이에요. 안도현 선생님께서 그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작은 것들, 이야기들 쑥쭉 모아놓은 에세이집인데요. 그쵸. 다들 농사 지을 일은 현대, 게다가 또 우리 도시에서는 잘 없잖아요. 농사 지을 일 없고, 밥 메고 뭐 걷어들일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기쁨, 그런 자연 누릴 일 잘 없는데, 선생님은 전라도 어느 쪽에 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하고 가깝게 계시겠죠. 안도현의 발견이라는 책 중에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애벌레 농사꾼. 완주 작업실 담장 밑에 두어 평 될까 말까 한 땅이 있다. 거기에 재미삼아 상추나 고추 따위를 심는다. 언젠가 얼갈이 배추 씨앗을 뿌린 적이 있다. 어느 날 가보니 잎사귀가 한 뼘 크기나 자라 있었다. 때를 놓칠세라 연한 잎사귀를 뜯어먹기 위해 애벌레들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놈들이 얼갈이 배추 잎 위에 제 맘대로 길을 내고 똥을 싸면서 아기작 또 배를 채우고 있었다. 이 어린 것들이 많이 먹고 어서 컸으면 싶었다. 그걸 신기해하며 들여다보고 있는 나를 보시더니 동네 할머니 한 분이 혀를 쯧쯧 차며 약 좀 혀 하신다. 약을 치라는 말을 여기서는 약을 한다라고 한다. 그럼하고 말은 했으나 나는 약을 칠 생각이 없었다. 무슨 생태주의자여서가 아니라 애벌레를 키우는 것도 농사라고 스스로에게 우길 참이었다.
그때부터 나는 조금 들뜨기 시작했다. 내가 마치 애벌레 농사꾼이 된 것 같았다. 애벌레가 자라 나비가 되면 나는 얼갈이 배추 밭의 주인이면서 나비의 주인이 되는 것이다. 나비는 동네의 허공을 다 차지할 것이다. 나비는 동네를 벗어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기른 나비가 날아가는 곳까지가, 나비가 울타리를 치고 돌아오는 그 안쪽까지가 모두 내 소유가 되는 것이다. 내가 나비의 주인이므로. 이 이야기를 시로 쓴 다음에 제목을 재테크라고 붙였다. 평소에 재산을 늘리는 주식 투자 한번 해보지 않은 내가 투기꾼이 되었던 것. 미천 없이 부자가 되는 법도 있다. 네, 선생님 그 상추랑 고추 뭐 이렇게 심고 그 다음에 얼갈이 배추 심으시다가 이제 애벌레까지 키워서 나비 농사까지 지으시는 이 에피소드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도 그렇습니다. 올라가 보면요, 이 상추가 지금 벌레들이 조금씩 갉아먹어요. 벌레들이 먹어서 구멍이 귀엽게 뽕뽕 나 있기도 합니다. 저도 얼마든지 그 벌레들 약 안 하고요. 같이 살 의향과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혼자 먹기 지금 너무 벅차다니까, 상추가. 그래서, 그래, 아이고, 이렇게 연하고 부드러운 건 너도 맛있겠지. 너도 많이 먹어라, 야, 이 벌레들아. 하고, 지내고 있거든요. 아무리 생각해도 농사한다는 것은 같이 사는 걸 조금이나마, 배우고, 느끼고, 깨닫게 되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 많이 애벌레면 나도 좋겠다. 그럼 나도 나비면 좋겠는데 지금 있는 벌레들은 어떤 벌레인지 진드기 이런 걸 수도 있어서 하지만 약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저도. 오늘 세 번째 멜로디지. 오늘 풍년가랑 상주 모심기 소리 들으셨는데 마지막 멜로디 들려드릴 거는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농사 지으면서 일하면서 노동요 같은 노래들이 있지만 외국에도 당연히 있죠. 어디에서나 노동은 있었으니까요. 그 외국의 노동요 16세기 중반부터 그 유럽 쪽에서부터 또 이제 새로운 길을 발견해서 대륙 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되면서 노예 무역도 있었고 했을 적에 그 흑인 노예들이 미국 남부 쪽으로 많이 보내졌다고 해야 되나? 그 시절에 그 많은 흑인 노예들이 미국 남부의 큰 농장들에서 정말 억압받으면서 모든 거 다 강탈당하면서 노동을 했었죠. 그때 이 흑인들이 일을 하면서 부르던 노동요가 블루스라는 음악의 그 바탕이 된 것은 아마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흑인들이 그 노동하면서 함께 불렀던 노래. With my mouth poked out, with my mouth poked out. Well, now I'm in the pen, and I can't get out, It's long gone, it's long gone, what you want, it's long gone, oh, long gone, what you want, well, the dawn made, there's a paradise. 악기도 없이 그저 뭐 발 두드림 혹은 뭐 손으로 괭이 질 하면서 이런 노래 무언가 화려하진 않지만 그리고 굉장히 단순한 멜로디지만 이렇게 함께 부르면서 일을 하던 그 음악들 있잖아요. 이 노래의 제목도 있더라고요. Long John이라는 노래입니다. 가만히 이 노래 다시 들어보시면요. Long John 하는 부분을 계속 Long John을 계속 외쳐요. 저는 이거 듣다가 이들의 그 창법 있잖아요. 사실 이건 노래로 부르는 것보다는 일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이 몸과 마음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이겨보기 위해서 부르기 때문에 노래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픈 부분이 있지만 이 창법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정말 목 놓아 소리쳐 힘껏 있는 힘껏 부를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요. 이런 노동요들 특징은 뭐 우리나라 그 민요도 그랬었지만
외국 용어로는 call and response라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 선창을 하면 그 뒤에 같은 부분을 또 뒤에서 따라하고, 또 누군가 한 명이 선창하면 따라하고 대답하고, 이런 주고받는 형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걸 들으면서 그래도 조금은 안도했습니다. 노래를 혼자 부르는 게 아니라 함께 부를 수 있는 동료가 옆에 있어서요. 그리고 또 그와 함께 이 힘든 일을 해 나갈 수 있어서, 그래서 천만다행이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 농사 쪽으로 가가지고요. 참 상추 이야기 해보았는데요. 제가 하는 건 농사라고 할 수 없죠. 작지만 제게는 그래도 그 기쁨을 코딱지만큼이라도 느끼게 해주는 그 상추 농사. 이렇게 잘 자라줄 수 있다니, 이렇게 좋은 흙과 물과 바람과 볕만 있다면 어디서든 쑥쑥 자라주다니 해서 항상 저는 요즘은 이제 뭐 거의 하루에 한두 번, 세 번씩 상추야, 아이고 고맙다. 2016년 네 덕분에 아주 건강한 밥상 잘 먹고 있다 하고 인사를 건네는 나날들입니다. 저는 시장에서 그래서 이제 상추 살 일이 없죠. 한동안 없을 거예요. 상추 살 일 없지만 시장에 이제 가보니까 상추 엄청 싸더라고요. 진짜 한 세 가족이 푸짐하게 먹을 수 있는 상추가 요즘 막 1,000원? 1,500원? 이렇습니다. 여러분 가서 오늘 상추 하나 사셔가지고요. 직접 키우진 못해도 그걸로 그 풋풋한 계절 땅의 기운 한번 밥상 위에 올려두시면 좋겠습니다. 상추 그 한 쌈 밥과 함께 또 오늘도 좋은 단어, 좋은 멜로디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문장의 소리 다음 주에는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공개방송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주목할 만한 차세대 작가 아야프 특집으로 다시 돌아올게요. 지금까지 저는 김진여였습니다. 감사합니다.